자, 이제 479페이지입니다. 479, 6번을 보면은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나와 있는데요. 이건 말 그대로 세대를 구분한다는 얘기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하나의 세대를 구분한다는 얘기예요. 자, 되게 이제 대학가에 가면 원룸형 아파트들이 많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30평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한 세대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걸 경량벽을 해갖고 이렇게 4개 정도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세대를 구분했다는 얘기입니다. 구분을 했을 때 구분 소유를 인정하지 않아요. 구분 소유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4개로 구분됐다 할지라도 이걸 하나의 세대로 보는 거죠. 하나로 산정한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수익형 빌라라고 해서 빌라를 져서 몇 개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각각의 구분된 세대마다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또 이렇게 4개 방이 서로 연결되도록 또 통문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했습니다.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는 그런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러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과 관련하여 기준을 적용할 때는 그 세대수는 구분된 공간의 세대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합니다. 구분 소유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그럼 박스에 4가지 요건이 나오죠. 4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된다. 첫 번째,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합니다. 구분된 세대마다 욕실과 부엌과 현관을 설치하자. 생활이 가능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 하나의 세대가 통합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이나 경랑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하라. 그렇게 따로따로 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서로 연결문을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자. 세 번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세대수가 전체 세수의 3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전체 세대수가 만약에 900세대면 세대 구분형은 300개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3분의 1 넘어서는 안 된다. 네 번째,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 전용 면적의 합계가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개수도 면적도 3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이제 넘겨보시고요. 넘겨보시면 480페이지에 맨 밑으로 내려가면 준주택이라는 제목이 나오죠. 준주택을 보겠습니다. 준주택. 일단 준주택은 주택은 아닙니다. 주택에 준한다 했기 때문에 실제 주택은 아니죠. 그러나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하죠.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것이 바로 준주택이죠. 요즘에 현대사회가 대단히 다변화되면서 독거노인도 많아지고요. 주거 양식이 많이 바뀌고 있죠. 실제는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먹고 자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그래서 딱 4가지가 있습니다. 요 4가지를 읽으면서 집은 아니야. 주택은 아닌데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곳이다. 라는 걸 연상하면서 첫 번째, 기숙사입니다. 아까 기숙사는 주택법에는 공동주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준주택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종 근생애 또는 숙박시설 저런 다중생활시설 그랬는데 그 다중생활시설에 밑줄 딱 치고요. 우리 다중생활시설은 종류가 꽤 많아요.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는 게 다중생활시설인데 그중에서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고시원업이라고 적었어요. 고시원업. 다중생활시설 중 고시원업만 해당이 됩니다. 보통 고시원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고시원에 가도 집은 아니지만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고시원업도 해당이 되겠고요. 세 번째, 노인복주택. 네 번째, 오피스텔. 집은 아니지만 먹고 자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출제를 한다면 준주택의 종류가 중요한 거예요. 종류가 딱 4가지니까 오지선다에 딱 들어맞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고시원업에서는 밥 같은 건 가볍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삼겹살에는 고기를 구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준주택에서는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없다. 고기 노 이렇게. 고기 안 된다 이거예요. 고기 노. 이게 노오 아니에요? 노오. 고기 노예요. 준주택은 고기 구워 먹을 수 없다. 앞잡단 거죠?
고시원업,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이렇게 외우세요. 고기노 이렇게 하면 돼요. 고시원업, 기숙사, 노인복지, 오피스텔. 이것이 준주택이다. 이렇게 종류 파악하시고요.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와주시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4번 제목에 공구라고 나오죠. 공구. 자, 공구도 이제 요즘에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건데요. 공사 구간을 구별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아파트 단지가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여기다 만약에 아파트를 1000세대 진다. 그럼 몇 동을 이렇게 짓겠죠? 그럼 1동부터 해서 만약에 8동까지 졌다. 그럼 이 8동을 다 짓고 나서 분양을 해야 돼요. 또 8동을 다 짓고 나서 사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는 아주 이전에 지어졌는데 이건 요즘에 지어지죠. 동시 분양이 할 때 시간적 차이가 크다는 거죠. 이럴 때 이런 폐를 막기 위해서 이 전체 단지를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나눠서 여기를 1공구, 2공구라고 해보자. 그래서 공구별로 아파트 져서 분양해주고 요것도 져서 분양해주고 이렇게 하면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느냐. 이것을 공구라고 합니다. 공사 구간을 구별했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공구와 공구 간에 결국 일정 경계가 있어야 되죠. 6m 이상 경계가 필요합니다. 도로랄지 또는 주차장을 통해서 6m 이상 경계 필요하고요. 각 공구는 300세대 이상이 돼야 돼요. 300세대 이상이 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최소한 몇 개 이상이 돼야 공구로 나눌 수 있다? 최소 2개 이상이 돼야 되니까 600세대 이상은 돼야 나눌 수 있겠죠. 자, 내용 봅니다.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둘 이상의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 이걸 공구라고 그러죠. 착공시거나 사용검사를 별도로 각 공구마다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박스에 3가지 요건 나오죠. 첫 번째, 6m 이상의 너비로 공구 간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도로나 또는 주차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6m 이상의 너비로서 공구 간 경계를 설정해야 된다. 두 번째,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 따라서 3번, 전체 세대수는 600개 이상이 돼야 나눌 수 있겠다는 얘기죠. 300, 300 나누면 600 이상이 돼야 된다. 그 정도 보시고요. 자, 넘깁니다. 05번에 공공택지 보세요. 자, 공공택지의 반대말이 뭘까요? 민영택지죠. 공공택지의 반대는 민영택지, 민간택지. 민간택지가 되겠죠. 그럼 공공택지는 첫 번째 공은요,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거예요. 공공사업으로 조성이 되고요. 두 번째 공은 공동주택 건설입니다. 공동주택 건설. 그래서 공공택지는 반드시 공공사업으로 만들어지고요. 그 공공택지는 공동주택만 지을 수 있죠. 그래서요, 공짜 2가지를 이렇게 연상하세요. 그리고 공공택지 내에서는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만 지을 수 있다. 종류가 말이죠. 공공택지를 보시면 공공택지란 다음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으로 조성됐다 나와 있죠. 공공사업으로 조성되고 또 공동주택이 건설될 용지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거기다가 단독주택 X라고 적으세요. 단독주택은 건설할 수 없습니다. 공공사업으로 조성되고 공동주택이 건설된다. 그래서 밑에 그 사업 종류가요, 한 10개 정도 나오는데 10개의 공통점은 공공사업이라는 거예요. 공공사업으로 조성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는 어떤 게 더 투기가 많을까요? 어떤 택지가 투기적 요소가 많다? 대부분 이거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공공택지가 투기가 많은 거예요. 왜 그렇다? 공공택지는 공공사업으로 조성제가 싸게 공급됩니다. 싸게 공급되니까 경쟁률이 엄청나죠. 그래서 투기적 요소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택법에서는 이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을 주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투기적 요소가 많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6번의 부대설, 7번의 복리설이 나오죠. 2개를 비교해 봅니다. 부대와 복리설. 부대설과 복리설이 나온다. 이것도 예전에는요, 요 2개의 설을 구별하는 것이 출제가 잘 됐었죠. 부대하려면 어떤 건물에 부대, 딸려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입주자와 간접 관련. 입주자와 간접 관련 있는 것이 부대설.
그러나 복리할 때 복자는 복복자예요. 입주자에게 복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입주자와 직접 관련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부대는 입주자와 간접, 복리는 입주자와 직접 관련이 있는 시설이다. 자, 종류 파악해 봅니다. 자, 부대의 시설은 주택에 딸린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딸렸다는 게 부대잖아, 그죠? 그래서 1번 보면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또 주택단지의 도로랄지. 2번에 보면 건축설비. 입주자와 간접적 관련이 있죠. 따라서 이런 부대의 시설은 개인재산 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개인재산 될 수 없기 때문에 분양할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을 분양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복리설 가보자. 복복자죠. 복리설이란 주택단지 입주자 등 생활복리를 다음의 설을 말하므로 입주자와 직접 관련이 있다는 건데 박스의 1번 종류 보세요. 어린이 놀이터, 그 다음에 근린생활설, 근린생활설에다 상가라고 적었어요. 아파트 상가. 근생에다가 상가라고 적습니다. 또 유치원, 주민운동, 경로당 모두 다 입주자와 직접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복리설이다. 그래서 부대와 복리를 섞어놨을 때 구별할 수 있을 정도, 이 정도 해주시는데 특히 거기에 복리설 중에는 개인재산 될 수 있는 게 있나요? 개인재산이 될 수 있는 게 있죠. 근생으로서 상가는 개인재산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복리설은 일부를 분양할 수도 있는 겁니다. 분양할 수 있다. 이렇게 상가는 분양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부대와 복리는 이렇게 종류만 구별을 좀 해주시고요. 자, 이제 한 장을 넘겨보세요. 이제 간선시설이 나오죠. 부대시설, 복리시설, 또 간선시설이 나오는데 이 간선시설의 뜻은 이겁니다. 요것은 선으로 생겼다. 라인, 선으로 쭉 뻗어가는 거죠. 선형적 시설. 선과 같이 생겼다. 선형적 시설. 선과 같은 모양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연결시설. 연결시키는 시설. 주택단지 내외를 연결시키는 시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여기 주도로가 있습니다. 주도로가 있고 아파트 진입도로가 있죠. 진입도로 있고 여기에 이제 아파트 단지가 있다. 단지 안에 도로가 있겠죠. 단지 내의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는 무슨 시설? 아까 나왔었죠. 주택단지 내의 도로는 부대시설이잖아요. 부대시설. 이건 부대시설. 그리고 주도로죠. 요거 주도로. 이게 주도로입니다. 주도로는 무슨 시설? 기반시설. 국토법률에서 기반시설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간선시설 하면은 선으로 쭉 뻗어가면서 주택단지 내외를 연결한 시설이에요. 따라서요 진입도로. 이게 바로 간선시설. 아파트 진입도로가 간선시설이다. 이렇게 기억하시자고요. 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간선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 난방 몇 개를 읽어보는 순간 선으로 쭉 뻗어가고 있죠. 선형적 시설이죠.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 난방 등 주택단지 내 기관시설을 주택단지 밖에 있는 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죠. 연결시키는 시설이다. 그 정도 보셨고요. 11번의 사업주체 보겠습니다. 사업주체 용어를 빨리 숙지하셔야죠. 사업주체는 시행자쯤 보시면 돼요. 사업에서 시행자랄지 또는 건축법에서는 건축주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업주체에다가 시행자라고만 딱 적으세요. 사업을 시행하는 자, 그 시행자를 사업주체라고 한다. 이렇게 됐고요.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갈까요? 15번에 리모델링이 나옵니다. 여기다 별표 하나 딱 쳐주세요. 요즘에 주택법에서 리모델링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새롭게 신축을 안 합니다. 뜯어 고쳐 쓰는 게 리모델링이죠. 리모델링을 한다. 자,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와 억제나 기능 향상을 위한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자, 일단 목적 두 가지 미줄시작. 노후와 억제 하나, 그리고 기능 향상이 둘입니다. 노후와 억제나 기능 향상을 위한 다음 행위를 말한다. 박스에 세 가정이 나오죠. 1번에 대수선, 2번에 세대별 증축 리모델링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걸 지우고요. 일부 증축으로 바꾸세요. 일부 증축. 일부 증축. 2번 제목을 일부 증축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일부를 증축하는 것도 리모델링으로 볼 수 있는데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사용검사일 잡았죠?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을 잡았습니다.
사용검사는 주택법상 얘기고요. 사용승인은 건축법상 얘기죠. 그런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으로부터 15년 나왔습니다.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 주거전용 면적 30% 이내로 증축하는 게 15년 이상의 경과됐으니까 노후화됐잖아요. 이것을 전체 면적의 30% 이내로 증축하는 것도 리모델링으로 볼 수가 있다. 일부 증축이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일단 이렇습니다. 리모델링. 출제가 상당히 잘 됩니다. 자, 목적이 두 가지. 첫 번째는 노후화 억제.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 하나는 기능 향상. 노후화 억제나 기능 향상을 위해 행위가 두 가지, 행위가 세 가지. 첫 번째, 대수선. 두 번째, 일부 증축이라고 바꾸라고 그랬죠? 일부 증축.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리모델링은요. 노후된 것을 대상으로 뜯어 고치는 겁니다. 대수선과 일부 증축인데 몇 년 경과라고요? 15년 이상 경과. 15년 이상의 경과돼야 되고요. 그리고 일부니까 주거 전용 30% 이내. 주거 전용 면적의 30% 이내로 증축하는 것은 리모델링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가 뭐다? 세대수 증가라고 나오죠. 세대수 증가. 그래서 여기 우리 제목에는요. 세대수 증가형 증축 리모델링 그랬는데 그죠? 증축을 지우세요. 그냥.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사업 기간도 단축되고요. 공사비도 저렴하기 때문에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대수선, 일부 증축, 세대수를 증가하는 거 어떤 게 수익성이 가장 좋겠습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떤 게 수익성이 가장 좋다? 이게 가장 좋죠. 세대수를 늘린단 말이죠. 그럼 세대수를 늘리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어요. 자, 아파트가 있다고요. 세대수를 늘리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별도 동을 건축하는 거예요. 별도의 동을 지어서 세대수를 증가시킨다. 또 하나는 수평으로 증축하죠. 첫 번째 요게.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는 수평으로 증축하는 거죠. 수평 증축을 하여 세대수를 늘리는 방법. 세 번째는 기존 세대를 분할합니다. 기존 요만한 평수가 있었는데 이걸 분할해서 두 세대로 만드는 거죠. 분할. 이런 방식이 있고요. 마지막에 수직 증축이에요. 수직. 이게 네 번째 수직 증축. 수직으로 증축을 하여 세대수를 늘리는 겁니다. 어떤 게 가장 세대수를 한 번에 많이 늘리겠습니까? 이거잖아요. 수직 증축. 이게 가장 단위간에 늘릴 수 있는데 이 네 개 중에 제일 위험한 건 뭡니까? 이게 또 위험하죠. 위에다 자꾸 싸니까 하중에 가해지잖아요. 그죠?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수직 증축일 때는 여러 가지 제한 요건이 따릅니다. 자, 보시자고요. 3번에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위 2에 따른 각 세대 증축 가능한 면적이 얼마였었죠? 아까 30% 이내였었죠. 그 면적 범위 내에서 기존 세대수를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30% 이내 면적 범위 내에서 15%의 세대수를 증가한다. 15%입니다. 만약에 1000세대가 있다면 15%니까 150개까지 세대수를 늘릴 수가 있다. 다만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수직 증축이 가장 위험하다고 그랬죠.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데 최대 3계층 이내 증축해야 돼. 3계층을 넘어가면 누르는 힘이 커지니까 위험하다. 다만 기존 층수가 14층 이하라면 3계층도 안 돼요. 2계층까지밖에 안 됩니다. 자, 수직 증축은요. 수직 증축은 3층 이내로 해야 돼. 기존 층수가 14층 이하라면 2계층, 2계층까지밖에 안 된다. 4번. 구조도를 보여라고 되어 있죠. 구조도라는 것은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도면을 그린 겁니다. 구조도를 보여야 되겠다. 이런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수직 증축이 또 나왔죠. 수직 증축일 때는 몇 층이야? 3층 이하로 하는데 기존 층수가 14층 이하라면 몇 층까지? 2층까지 가능하다.
자, 또 하나 제가 추가해 볼게요. 어차피 리모델링은 노후된 건물을 대상으로 하니까 일부 경과전수가 지납니다. 여기 일부 증축은 15년 이상 경과전이죠. 그렇다면 나중에 배웁니다만 대수원을 리모델링 하려면 10년 이상이 경과돼야 돼요. 그래야만 이 대수원은 리모델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뒤에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리모델링을 출제할 때는 숫자와의 싸움이에요. 자, 여러분들 교재 그 책에 말이죠. 숫자들이 있는데 형광펜 칠하세요. 자, 우선 요건 10년 써놓고 색을 칠하시고 대수원 옆에다 땡땡하고요. 10년 이상 써놓고 색깔 딱 칠합니다. 또 일부 증축은 15년 이상 경과 그리고 일부니까 주거 전용의 30% 이내 100분의 30이죠. 세대수를 증가하는 건 전체 세대수 15% 이내 수직 증축일 때는 3층 이하로 하되 기존 층수가 14층 이하면 그때는 2층까지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괄호치기로 박스형으로 문제를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용어거든요. 주택법은 7개 문제가 나와요. 근데 대폭 자금이나 관리 쪽이 다른 법으로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쓰던 주택거래 신고제도 다른 법으로 갔습니다. 양이 엄청 줄었거든요. 양이 줄다 보니까 더 깊숙이 공부하는 부분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 과정은 뭐 이 정도로 해두고 3월 달에 샅샅이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여기까지가 용어 정의고 여기서 한 문제를 예상하셔야 돼요. 자, 용어 정의했으니까 페이지 490페이지로 놔줍니다. 490페이지. 주택을 건설하자는 얘기죠. 자, 거기에서 1절의 제목이 주택건설 사업자라고 되어 있나요? 주택건설 사업자 등을 지우고요. 사업주체라고 적으세요. 사업주체. 제목을 바꿔줍니다. 사업주체. 자, 주택법은 많은 양의 주택을 지음으로 표현을 거창하게 쓰고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업주체 그랬어요.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고 그랬죠. 자, 거두절미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을 다 지은 다음에 사용검사 받는다 그랬거든요. 사용검사. 이렇게 해서 이제 주택을 공급을 할 겁니다. 공급을 하는데. 사업주체라는 다음은 시행자쯤 생각하자고 그랬죠. 시행자가 사업계획 승인 뭐라고 그랬죠? 허가 받는다고 그랬죠. 허가를 받아서 이것은 준공검사랄지 사용승인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까지가 건설 절차죠. 사업주체가 승인 얻어서 검사를 받는 과정을 건설 절차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건설했으면 이제 공급을 해야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관리 쪽이 있었습니다만 순수한 주택 관리는 다른 법으로 갔다고요. 그래서 주택을 건설하고 공급을 하는데 그중에서 이제 사업주체를 보자. 사업주체는 이것은 시행자라고 봐야죠. 시행자쯤 생각하시자고요. 그럼 사업주체는 우리 주택법에서 집을 짓는 자는 국가 등도 사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국가 등도 사업할 수 있고 민간도 집을 지을 수 있죠. 그죠? 국가 등도 집을 지을 수 있고 민간이니까 건설회사로 지을 수 있다. 또 공동을 할 수 있다. 공동 사업주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지는데 공동 사업주체. 자, 국가 등이 만약에 사업할 때는 등록을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국가 등은 공신력이 있으니까 등록받지 않겠죠? 그래서 국가 등을 비등록 사업자라고 한다. 비등록 사업자. 등록받을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민간이 많은 양의 주택을 지을 때는 등록을 안 하면 안 되죠.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을 등록사업자라고 한다. 자, 다시 한번. 국가 등은 공신력이 있으니까 집을 지을 때 등록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안일비자 써가지고 비등록사업자. 그러나 민간은 일정 요건을 갖춰 등록을 받아야 되죠. 등록사업자. 공동사업주체는 좀 이따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자, 교재 보시고요. 그래서 1절 제목을 주택건설 사업자를 사업주체라고 일단 바꿔주시고요. 자, 01번 등록사업자가 나오네요. 땡땡하고. 민간이에요? 국가 등이에요? 민간이라고 적자고요. 자, 괄호 1번부터 보겠습니다. 연간 다음의 호수 이상의 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연간 다음의 면적 이상의 대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는 거예요.
일정 기준을 갖춰서 국토교통부장에게 등록을 해야만 사업할 수 있죠. 이걸 등록사업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몇 개 이상 지을 때라고요? 박스 보시죠. 단독주택은 연간 20호, 공동주택은 연간 20세대, 대지는 연간 1만 이상을 짓는 그런 민간업자는 일정 요건을 갖춰서 등록을 받아라 이 뜻이에요. 몇 개 이상이라고요? 그냥 20g 안 돼요. 연간 20, 연간 20, 연간 1만 이상일 때 민간이 사업할 때는 등록을 받아라 이거예요. 연간입니다. 연간이니까 1년에 총 공사 물량이죠. 만약에 3월 달에 10개 짓고 9월 달에 15개 짓는다면 연간 20개 이상이 되죠. 그러한 민간업자라면 그냥은 사업 못해요. 일정한 기준을 갖춰서 등록을 받습니다. 등록 사업자죠. 그래서 괄호번을 잠깐 봅니다. 등록의 기준을 보면은 오른쪽 도표 볼까요? 자금이 뭐 3억 이상, 기술력이 몇 명 이상, 사무실은 얼마 이상 있어야 된다는데 이것까지 올 필요 없어요. 다시 한번 민간이 일정한 개수 이상을 짓습니다. 몇 개 이상? 연간 20개 이상 질 때는 이러한 기준을 갖춰서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받아야 사업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등록 사업자라고 합니다. 자, 이제 한 장을 넘겨보실까요? 493페이지가 나오죠. 자, 493페이지 02번에 비등록 사업자가 나옵니다. 땡땡 하시고요. 요건 등록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국가 등이라고 적으세요. 국가 등. 이것을 비등록 사업자라고 하는데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않아도 사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등이니까 굳이 등록받지 않고도 사업할 수 있다고요. 그걸 비등록 사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스 보시면 1번에 국가나 지자체, 2번에 토지주택공사, 3번에 지방공사, 4번을 보니까 공익법인까지 나와요. 그래서 1부터 4까지는 쉽게 이해가 되죠. 국가 등임을 쉽게 알 수 있다고요. 비등록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5번, 6번 두 개를 묶어보세요. 5번, 6번을 묶었습니다. 주택조합도 민간이잖아요. 주택을 짓기 위해 모인 사람이니까 민간이고요. 6번에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라는 건 회사 사장이죠. 근로자를 고용하는 회사 사장입니다. 이자도 민간이잖아요. 주택조합도 민간,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 사장도 민간인데 왜 얘네 두 명을 비등록 사업자에 넣었을까? 그래서 5번, 6번을 비등록 사업자에 넣는 이유는 괄호축을 보셔야 돼요. 얘네들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등록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합니다. 공동으로 한다면 또다시 등록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택조합도 근로자 고용하는 자도 만약 등록한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또다시 등록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비등록사업자지 국가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 등이랄지 조합이나 근로자를 고용한 자가 얘네와 공동으로 한다면 그때는 등록받을 필요가 없어서 비등록사업자죠. 자, 이제 공동사업주체입니다. 공동사업주는 세 가지가 있죠. 토지 소유자, 또 주택조합. 이 주택조합은 다음 주에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것도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 근로자 고용하는 자, 회사 사장이에요. 근로자 고용하는 자입니다. 얘네들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데 누구랑 공동으로 한다? 바로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합니다.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한다고요.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그럼 여기서 토지 소유자나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하는데 임의적 공동. 필요에 따라서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는 반드시 등록사업자와 의무적 공동. 이건 반드시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끝나야 돼요. 왜 그럴까요? 자,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는 회사 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왜 회사 사장이 집을 갖다가 많이 지으려고 하죠? 주택법은 주택을 30개 이상 짓는 거잖아요. 왜 많이 짓는다? 자기 살려고 많이 짓는 거 아니죠. 부하 직원을 주기 위해서 많이 짓습니다. 따라서 부하 직원을 위해서 짓기 때문에 대충 지을 수가 있거든요. 부실시공이 우려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가 등록사업자랑 사업할 때는 반드시 의무적 공동.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한 이자와 반드시 공동으로 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막자는 그 취지예요. 자, 이제 책으로 확인합니다.
비등록 사업자까지 정리했고요. 이제 맨 밑으로 쭉 내려와 보세요. 공동사업주체란 말이 나올 거예요. 확인하셨나요? 공동사업주체. 종류가 세 가지일 겁니다.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나오는데 기역번 토지 소유자 플러스 등록사업자죠. 얘네들은 끝을 보세요. 할 수 있다요? 해야 한다요? 토지 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할 때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할 수 있다니까 의무적 공동. 두 번째,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이것도 의무적 공동. 그러니까 조합이나 토지 소유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이건 할 수 있다로 끝나죠. 의무적 공동. 그래서 만약에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했다면 또다시 등록 발표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비등록사업자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고요. 자, 이제 한 장 넘기셔서 디귿번 봐요. 고용자니까 회사 사장이죠.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자입니다. 그자가 근로자 주택을 건설할 때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죠. 그래서 고용자는 등록사업자와 하여야 한답니다.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적 공동. 요걸 잘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자는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해서 등록사와 반드시 공동으로 한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는 거죠. 주택법이 7개 문제가 나오는데 예전보다는 범위는 줄었습니다. 범위가 줄은 대신에 개수가 늘어났다 보니까 개수는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세밀한 부분을 공부해야 되고 근본 28회 시험에서 주택법 예상하기가 예전 같지는 않아요. 예전에는 범위가 넓다 보니까 딱딱 찍어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경우를 가지고 자세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오늘 주택법은 크게 이렇게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물론 연결하겠습니다. 자, 간단히 정리하고 맞출게요. 일단 주택법은 주택을 다량 건설한다. 몇 개 이상? 30개 이상 지을 때 주택법 적용. 그리고 용어를 배웠잖아요. 용어. 용어에서 중요한 건 몇 가지 정리할게요. 용어에서 주운주택 중요했잖아요. 준주택. 그리고 국민주택 중요했잖아요. 자, 준주택은 주택이다 아니다?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하다. 종류 네 가지 뭐라고 그랬죠? 준주택에서는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없죠. 고기노 그랬잖아요. 고는 고시원업, 기는 기숙사, 노는 노인복지주택, 오는 오피스텔, 고기노 이게 종류고요. 국민주택이 이번에 개정됐다고요. 국민주택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일단은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이 돼요.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 그게 얼마야? 80호 이하이면서 둘 중 하나. 하나는 국가 등이 건설한 겁니다. 또 하나는 국가 재정이나 주택, 도시기금을 갖고 저렴한 국민주택입니다. 이거의 반대가 뭐다? 민영주택이다. 그래서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이죠. 또 용어에서 말이죠. 용어에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이게 아주 중요했었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인데 요건 하나의 세대를 주거시설 이용에 가능하고 몇 개를 나눈 거죠. 몇 개를 나눴지만 구분 소유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세대수를 따지는 하나로 따지고요. 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너무 많이 지으면 안 돼요. 전체 면적과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이대로 국한되고 있다. 리모델링 배웠잖아요. 이거 아주 중요하죠. 리모델링. 노후화 억제나 기능 향상을 위해서 세 가지. 대수선, 몇 년경과 10년경과. 일부 증축, 몇 년경과 15년 이상 경과. 그리고 전체 면적의 30% 이내. 그리고 세대수 증가가 나오죠. 세대수 증가는 15% 이내 세대수를 증가한다. 특히 수직 증축일 때는 3층 이하로 지어야 된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덧붙여서 공구를 배웠다고. 공구는 하나의 단지를 몇 개로 나누는 거죠. 그러려면 공구와 공구의 경계는 6m 이상이 필요하다.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이니까 토탈 전체가 600개 이상은 돼야 나눌 수 있다. 이 정의를 공부했고요. 두 번째, 이제 주택 건설 절차에서 사업주체가 나와야죠. 사업주체는 뭐로 해석하자고요? 시행자 좀 보자고 그랬어요. 이것은 국가 등은 등록받을 필요 없다. 비등록 사업자. 민간은 등록을 받아야죠. 등록 사업자. 몇 개 이상 지을 때? 연간이 나와야죠. 연간 20호, 20세대 1만 이상.
이러한 주택을 짓는 민간은 일정 요건을 갖춰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받아야 된다. 그게 등록사업자. 공동사업 주체는 이 세 명이죠. 셋 다 등록사업자와 공동을 하는데 토지 소유자나 주택조합은 임의적 공동이고요. 고용자는 의무적 공동이다. 여기까지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이제 딱 잘라줬으면 다음 주에는 뭐 배운다? 사업 주체가 결성됐는데 사업주 중에 조합이 있단 말이에요. 주택조합. 이 주택조합을 일단 자세히 좀 봐야 돼요. 주택조합이 있죠? 주택조합을 공부를 하고 나서 이 조합이 이제 사업주체잖아요. 사업주체가 결성됐으니까 허가를 받는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죠.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쭉 진행하고 공급하는 이런 절차를 공부하면 주택 절차를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주택법 맞출 거예요. 자, 이제 나머지 법이 주택법과 농지법 좀 남았죠? 다음에 만나서 한 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